5냥이라니 쌀 한 말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김씨 부인의 손바닥 위에서 은자 5냥이 가볍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장터 한쪽 사람들의 발길이 비켜가는 구석에 한 처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빗질 한 번 하지 못한 듯 잔뜩 엉켜 있었고 옷은 누더기라 색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고개는 끝내 들리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주변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저런 애를 누가 데려가겠냐. 바보라던데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처녀가 훗날 김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김씨 댁은 삼형제 가문이었으나 이름만 남은 집안이었다. 한때는 남 부럽지 않던 살림도 세월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큰 며느리 정씨와 둘째 며느리 박씨는 양반가에서 곱게 자라 글 읽고 바느질만 배운 사람들이었다. 부엌의 연기 냄새도 마당의 흙바닥도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살림은 자연스레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몫이 되었고 안팎을 오가며 일하다 보니 허리는 날로 굽어갔다. 숨이 차도 쉴 틈이 없었고 밤마다 몸살이 들어도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게다가 막내 석주는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이러하니 중매 이야기는 번번이 끊겼다. 동네 사람들은 김씨네 막내는 평생 총각으로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말들이 김씨 부인의 가슴에 쌓여갔다. 결국 그는 마음을 굳혔다. 양반집 규수 같은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체면보다 집안을 함께 버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무렵 들려온 소문이 있었다. 장터에 5냥에 나온 처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종 하나 값에 불과한 돈이었지만 며느리이자 일손을 한 번에 얻는 셈이라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김씨 부인은 그대로 장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빚에 쫓겨 자식을 내놓는 사람들,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붙잡는 부모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옥부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 같았다. 아가, 얼마냐?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온 대답은 5냥이라는 말이었다. 김씨 부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5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다. 그는 은자를 내밀며 옥분의 손목을 잡았다. 옥분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일어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며느리 정씨와 둘째 며느리 박씨의 얼굴이 굳었다. 저게 무엇이냐? 거지도 아니고 며느리라니, 집안 망신이라며 노골적인 비웃음이 이어졌다. 김씨 부인은 단호했다. 너희 둘이 살림을 조금이라도 거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옥부는 석주의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폈다. 석주는 책을 읽는 척하며 슬쩍 그녀를 바라보았다. 옥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석주는 5냥짜리 며느리라는 생각에 씁쓸한 한숨을 삼키며 촛불을 껐다.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주머니 속에 옥분의 비밀과 이 집안의 앞날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서는 묘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옥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밥을 태워 부엌을 연기로 가득 채웠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고 정씨는 코를 막으며 비웃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안을 들끓던 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다른 날 옥분이 한 빨래는 엉망이었고 마당에는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씨는 깔깔 웃었지만 그날 밤 도둑이 담을 넘다 마당을 보고 귀신 들린 집이라 착각해 달아났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다.
옥분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큰 물이 온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정 씨와 박 씨는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사흘 뒤 하늘은 무너지듯 비를 쏟아냈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다. 김 씨 댁은 다행히 높은 곳에 있어 무사했지만 이웃집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제야 김 씨 부인은 옥분의 말을 떠올렸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 있었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라 불리던 옥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처녀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김 씨 집안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석주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덮고 바람 한 점 없이 밤은 깊어만 갔다. 그때였다. 옥분의 방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석주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달 아래 외로이 선 그림자여. 고향은 멀고 눈물만 깊구나. 낮게 흐르듯 이어지는 목소리였다. 석주는 숨을 삼켰다. 분명히 한시였다. 그것도 어설픈 흉내가 아닌 뜻과 운율이 또렷한 시였다. 바보라 불리던 옥분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다. 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조심스럽게 옥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촛불 앞에 옥분이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를 쓰다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얼굴에는 멍청함도 어리숙함도 없었다. 오랜 슬픔을 꾹 눌러 담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석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옥분. 옥분은 화들짝 놀라 비단 주머니를 품속에 숨겼다. 그리고는 금세 표정을 바꿨다. 눈을 크게 뜨고 어딘가 어눌한 웃음을 지었다. 아, 서방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히히. 방금 한시를 읊지 않았소. 옥분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시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서방님. 히히. 그 웃음은 낮에 보던 사람들이 비웃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석주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눈앞의 옥분은 다시 바보 며느리였다. 석주는 더 묻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옥분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바보 같은 행동 뒤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옥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석주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다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옥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다. 옥분은 옥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정체를 들키지 않고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옥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끝까지 바보인 척하자고. 그래야 이 집안이 안전하다고.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옥분의 비밀은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큰 며느리 정 씨와 둘째 며느리 박 씨는 옥분을 더 노골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했다. 마당을 쓸라, 빨래를 다시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며 힘든 일은 모조리 옥분의 몫이었다. 밥상조차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 옥분은 하루에 한 끼도 온전히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식은 밥에 된장 한 숟갈이 전부였다. 그래도 옥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불평도 원망도 없었다. 그 모습에 박 씨는 비웃음을 흘렸다. 참 바보 같다고. 맨날 당하기만 한다고. 어느 날 김 씨 부인이 말했다. 내일 귀한 손님이 오니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차와 과일을 준비하라고. 정 씨와 박 씨는 대답만 하고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옥분뿐이었다. 다음 날 잘 차려입은 양반 손님이 찾아왔다. 김 씨 부인은 정성껏 자리를 마련했다.
정 씨에게 차를 내오라 하자 정 씨는 슬쩍 옥분을 불렀다. 옥분, 내가 차를 들어라. 정 씨의 속셈은 분명했다. 옥분이 실수해 망신을 당하길 바랐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쟁반에 올리고 조심조심 대청으로 들어갔다. 정 씨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저 바보가 일을 망치겠구나. 그 순간 옥분의 발이 살짝 비틀렸다. 차가 쏟아지며 손님의 옷 위로 흘러내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손님이 벌떡 일어서는 순간 그의 옷 속에서 은비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씨 부인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은비녀, 이웃 박씨 댁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물건이 아닌가?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손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결국 그는 도둑임을 인정한 채 허겁지겁 달아났다. 김씨 부인은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옥분아, 내 덕에 큰일을 막았구나. 옥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실수로, 아니다, 잘했다. 김씨 부인의 손이 옥분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보며 정 씨는 이를 갈았다. 망신을 주려던 일이 오히려 칭찬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석주는 낮에 일을 곱씹었다. 차가 쏟아진 위치, 너무도 정확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들었던 그 한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며칠 뒤, 석주는 일부러 옥분을 유심히 살폈다. 바보처럼 행동하다가도 아주 잠깐씩 스쳐가는 눈빛이 달랐다. 어느 밤, 그는 다시 옥분의 방문 밖에 섰다.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안 사람들은 착해요. 어머님도, 서방님도요. 제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정체가 드러나면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석주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옥분에게는 분명 큰 비밀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옥분, 당신이 누구든 나는 믿고 싶소. 당신이 이 집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석주의 마음 속에서 옥분을 향한 감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도 체면도 아니었다.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이었다. 그날 밤도 깊어갔고 옥분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석주는 옥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당을 걸을 때조차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옥분은 여전히 바보처럼 굴었다. 잘 넘어지고, 괜히 실수하고, 엉뚱한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조용히 옥분을 불렀다. 옥분, 네, 서방님. 옥분은 늘 그렇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그를 모른다고 했지. 네, 서방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옥분은 바보처럼 웃었다. 석주는 말없이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소. 책을 펼쳐 옥분 앞에 내밀었다. 옥분은 잠깐, 아주 잠깐 책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맑고 또렷한 시선. 그러나 곧 다시 흐트러졌다. 저는 모르겠어요, 서방님. 히히. 그 순간 석주는 확신했다. 옥분은 알고 있다. 분명히 읽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옥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라면 억지로 들춰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석주는 홀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가난 탓에 제대로 된 책도 스승도 없었다. 어려운 한문 문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옥분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서방님, 차 드세요. 고맙소. 석주가 차를 마시는 사이 옥분은 무심한 듯 책을 힐끗 보았다. 서방님, 글자는 저기.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 옥분은 황급히 물러났다.
하지만 석주는 그녀가 본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바로 그 문장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석주는 옥분이 남긴 그 짧은 힌트로 문제를 풀어냈다. 옥분,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석주의 마음속에서 옥분에 대한 감정은 더욱 커졌다. 그는 조용히 옥분에게 말했다. 옥분,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Nine things could would. 옥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바보든 똑똑한 사람이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여기겠소.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진실을 말해 주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았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과 이해가 생겼다. 석주는 옥분의 비밀을 캐묻지 않았고 옥분은 그 배려를 마음 깊이 새겼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며칠 뒤 김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병이 깊습니다. 제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오. 깊은 산 속에 영지버섯과 산삼이 있다면 허나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안은 절망에 잠겼다.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들은 울기만 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약초를 구해올게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바보 같은 내가. 정씨가 비웃었지만 옥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꼭 구해올게요. 어머님을 살릴 수 있어요. 석주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정말 할 수 있겠소. 네, 서방님. 믿어주세요. 옥분은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넘고 밤이 되어 길을 잃을 뻔했을 때 그녀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은은한 빛과 함께 노승이 나타났다. 내 효심과 마음을 오래전부터 지켜봤느니라. 노승이 가리킨 곳에는 영지버섯과 산삼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으로 어머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약초를 바구니에 담아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지친 몸이었지만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다. 옥분이 달인 약을 김씨 부인에게 먹이자 신기하게도 안색이 돌아왔다. 숨도 한결 편안해졌다. 옥분아, 고맙구나. 옥분은 바보처럼 웃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히히.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옥분이 이 집안의 은인이라는 것을. 석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옥분,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큰형과 둘째 형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도박에 빚을 졌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집과 땅을 팔아도 모자랄 만큼의 빚, 곧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집안은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분노는 또다시 옥분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네 다시야. 5냥짜리 바보 며느리를 들여놓더니 집안이 이 꼴이 됐지. 이낙시, 정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마당을 갈랐다. 그래, 내가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박씨도 옥분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손에 쥔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변명도 원망도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더 키웠다. 석주는 과거 공부를 접고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품을 팔고 잔심부름을 가리지 않았지만 빚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집안에 쌓여가는 독촉과 불안 속에서
김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이러다 정말 집을 잃겠구나. 그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옥부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써야 할 때구나. 더 미룰 수 없어. 옥부는 시집 온 뒤부터 밤마다 몰래 바느질을 해왔다. 모두가 잠든 뒤 촛불 하나 켜두고 정성껏 주머니를 만들었다. 솜씨가 워낙 정교해 장터에 내놓으면 금세 팔렸다.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 의원에게 넘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옥분을 바보로 여겼지만 그 바보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 집안은 나를 받아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요. 결심은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왔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김씨 부인이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며 쏟아져 나오는 은빛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이게 뭐냐?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큰형이 급히 은자를 세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야.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옥부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밤마다 바느질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았어요.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석주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큰형과 둘째 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옥분아, 고맙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씨와 박씨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제발 용서해줘.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김씨 부인은 옥분을 끌어안았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구나. 5냥으로 천금을 얻었어. 그날 빚은 모두 갚아졌고 집안에는 다시 숨 돌릴 틈이 생겼다. 형제들은 다시는 도박이나 무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정씨와 박씨도 달라졌다. 옥분을 부려먹던 손이 이제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분아, 이건 어떻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씨.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옥분,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집을 찾아왔다. 김씨댁이 여기요. 사내의 시선이 옥분에게 닿는 순간 눈이 커졌다. 저 여자가 옥분이로구나.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옛날 영모 사건을 조사했던 포졸이네. 사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역적이 판서의 딸, 이옥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요? 석주가 앞으로 나섰다. 온 가족이 처형당했지. 이 여자만 살아남아 숨어 다녔다. 사내는 비웃듯 말했다. 관아에 알리면 포상금이 꽤 되지. 그때 석주가 사내를 가로막았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시오. 김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을 살린 며느리요. 병든 나를 살렸고 집안을 지켰소. 정씨와 박씨도 나섰다. 옥부는 우리 가족입니다.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형제들까지 옥분 앞에 섰다. 우리를 살린 건 옥분이요.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코웃음을 치고 물러났다. 좋소. 하지만 소문은 언제든 퍼질 수 있지. 위기가 지나가자 김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겠니?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단 주머니를 꺼내자 그 안에는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저는 이 판서의 막내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고 가족은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다. 그래서 바보인 척한 것이구나. 석주가 말했다. 네, 이 집안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웠어요. 석주는 옥분을 끌어안았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요. 그날 밤
옥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석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옥분,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소. 당신을 떳떳한 부인으로 만들겠소. 옥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인딩가 코스타마, 5냥짜리 바보 며느리라 불리던 여인. 그녀는 그렇게 한 집안의 운명이 되었고 가장 귀한 보배가 되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석주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달렸다. 옥분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둘은 마주 앉았다.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사이로 옥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이 문장은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서방님. 석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옥분은 막힘이 없었다. 한 글자도 허투루 보지 않았고 뜻을 짚어내는 손길이 정확했다. 석주는 점점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며느리의 도움을 받는 사내라. 놀림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잠시였다. 옥분이 들려주는 해석은 늘 옳았고 그의 머릿속을 한 번에 밝히는 등불 같았다. 몇 달 뒤 과거 시험이 열렸다. 석주는 새벽 공기 속에서 옥분을 바라보았다. 옥분, 다녀오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방님, 꼭 합격하실 거예요. 아니노세. 옥분은 평소처럼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석주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든든해졌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옥분이 가르쳐준 글귀와 풀이가 머릿속에서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자 석주는 숨을 고르고 붓을 들었다. 문제를 읽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옥분이 이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답안을 채웠다. 붓끝이 멈추지 않았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줄을 마치자 석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하늘에 맡길 뿐이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사람들로 북적이는 자리에서 석주는 숨을 삼켰다. 관리가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그때 들려온 한 줄. 김석주. 석주는 한동안 제 귀를 의심했다. 다음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다. 합격했다, 합격했어. 그는 참지 못하고 두 손을 움켜쥐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발이 땅을 떠오를 만큼 기쁨이 솟구쳤다. 그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열자 온 가족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석주야. 김씨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큰형과 둘째 형도 석주의 등을 세게 쳤다. 정 씨와 박 씨는 연신 축하 인사를 했다. 그리고 석주는 가장 먼저 옥분을 찾았다. 옥분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얼굴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석주는 한 걸음에 옥분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옥분, 모두 당신 덕분이요. 축하드려요, 서방님. 옥분의 눈가가 젖었다. 석주는 그 눈물을 보며 더 꽉 안았다. 그날 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석주는 관직을 얻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떠나는 날, 옥분은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한양은 바람이 차요. 몸 조심하세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석주는 말끝에 숨은 약속을 옥분은 알아차렸다. 그는 관직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터였다. 석주는 한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몰래 기록을 뒤졌다. 오래전 영모 사건, 역적의 누명을 쓴 이판서, 그리고 살아남은 막내딸, 그 모든 흔적을 따라갔다. 조사는 오래 걸렸다. 문서 하나를 찾으면 또 다른 문서가 필요했고, 사람 하나를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때로는 모욕도 경고도 받았다. 하지만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체면이 아니었다. 옥분의 삶,
옥분의 눈물, 옥분의 아버지였다. 마침내 석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누가 조작했고, 누가 모함했고,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선이 이어져 하나로 묶이는 순간 석주는 상소문을 썼다. 손이 떨릴 만큼 무거운 글이었다. 전하, 이 판서는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충신이옵니다. 재조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소가 올라가자 조정이 술렁였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 명을 내렸다.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간신들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위조된 증거가 무너졌다. 마침내 임금의 목소리가 내전 밖으로 울렸다. 이 판서는 무고하다. 누명을 벗긴다. 그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었다. 옥분의 아버지는 복권되었고 옥분의 신분도 회복되었다. 석주는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벅찼다.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집에 도착한 날 석주는 옥분을 마주 보자마자 말했다. 옥분, 당신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소. 옥분의 눈이 크게 떨렸다.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당신은 떳떳한 양반 부인이오. 옥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울었다. 울음은 서러움이기도 했고 비로소 끝난 긴 밤이기도 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옥분은 비단 주머니를 꼭 쥐었다. 석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씨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옥분아, 이제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정씨와 박씨도 다가와 옥분의 손을 잡았다. 옥분아, 정말 잘 됐어. 우리 자랑스러운 동서야. 옥분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화려한 양반 부인으로 사는 것보다 서방님의 아내로, 어머님의 며느리로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마당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훌쩍이며 웃었고 김씨 부인은 옥분을 끌어안았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옥분도 김씨 부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사실은 양반가 규수였다는 이야기. 집안을 살리고 어머님을 살리고 빚을 갚고 결국 아버지의 누명까지 벗겨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곧 손뼉을 쳤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저런 마음이 진짜 귀한 거지. 세월이 흘렀다. 석주는 한양에서 이름난 관리가 되었고 김시댁은 다시 번영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더 이상 도박에 손대지 않았다. 옥분이 보여준 삶을 보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씨와 박씨는 옥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함께 살림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김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을 품에 안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봄날 마당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이었다. 김씨 부인이 옥분을 불렀다. 옥분아, 이리 와 앉거라. 옥분은 김씨 부인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장터에서 데려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구나. 김씨 부인이 웃었다. 5냥의 산 며느리라고 모두 걱정했지. 그런데 너는 우리 집의 가장 큰 보배가 되었어. 옥분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요. 그때 석주가 다가왔다. 옥분,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소. 아니에요, 서방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정씨와 박씨가 옥분 곁에 앉았다. 옥분아, 처음에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옥분은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언니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큰형과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다. 옥분아,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맙다. 옥분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였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김시댁 축하드립니다. 석주 날이 또 승진하셨다면서요.
옥분마님 덕분이지요. 마당이 환해졌다. 김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오늘은 다 함께 잔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마을을 울렸다. 잔치가 시작되었고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밤하늘까지 번졌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석주와 옥분은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옥분, 행복하오? 네, 서방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요. 석주는 옥분의 손을 잡았다. 옥분은 잠깐 달을 올려다보다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5냥에 팔려 이 집에 왔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미소가 조용히 겹쳤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김씨 부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5냥으로 천금을 얻었구나. 아니, 천금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 정씨와 박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아. 그래, 옥분이처럼 살아야지. 그날 밤, 달빛 아래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5냥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